주인공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한테는 원래 주인공을 소개하는 뭐가 멘트가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유명하시기 때문에 이 오늘 참여하시는 두 분에 대한 것들은 영상으로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김우신 박사님 소개하는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까? 네, S 이렇게 써져고 어떤 회장님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제가 그분의 또 이제 또 치료도 저희도 또 담당을 했었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유명하신 스님 오늘 모시는 것 같고요. 또 한 분의 또 우리 원장님을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지금 현재 이 아미랑병원 원장님이시고요. 김선만 원장님이신데 원주기독병원 원주의과대학을 졸업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생병원에서도 근무를 하셨고요.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수원의 화서역 근처에 연세가족사랑원 원장님을 역임하시고 이 암에 관련된 걸로 굉장히 지금 여러 어떤 그 관련된 어떤 그 서적이나 그다음에 영상에도 많이 지금 나오고 계시고 또 거의 지평을 지금 열고 계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흰 가운 입고 계시는 유일하게 본인만 지금 의사인 것처럼 지금 흰 가운 입고 계시는데 자 우리 김성원 의원님 박수 한번 크게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모든 마이크를 우리 김우신 박사님한테 넘겨서 토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토크를 담당하신 다시 한번 우리 김우신 박사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또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별히 또 그렇게 좋은 음악으로 시작을 하니까 여러분이 아시겠지만은 병에 제일로 안 걸리는 사람이 음악가들이에요. 특히나 이제 그 한 20-30년 전부터 연구들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이제 요새 치매가 제일로 이제 오래 살기가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인데 치매를 제일로 안 걸리는 사람이 이제 음악가 중에서도 악기를 하는 사람. 이 악기를 한다는 것은 그 뇌와 손말이 어느 정도 그 연관성, 코디네이션이 잘 돼야 되니까 여러분도 악기를 지금까지 하시던 분은 계속 더 열심히 하셔도 좋고 또 안 하셨던 분은 이렇게 배우시면 됩니다. 특히나 이제 나이가 좀 들고 하면은 이 현악기는 하기가 힘들어요. 그 아주 되게 이제 16th 노트에 가면은 손발을 팔팔 움직여야 되니까 그건 힘들으니까 주로 이제 부는 걸로 이렇게 이 플룻 같은 거 여자분 같은 거 남자들은 클라리넷 뭐 하다못해 이런 요새 나온 하모니카 이런 것은 쉽게 하니까 그런 걸 배워가지고 자꾸 그 뇌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여러분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69년도에 미국에 갔는데 지금 한 54년 미국에서 사는데 처음에 미국에 갔을 때는 한국 사람이라는 것이 너무나 기가 죽어가지고 어디 내세울 때도 없고 우리를 너무나 무시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유학생들은 전부 다 병원에 와서 그 시체 닦는 거 아니면 이런 화장실 청소 이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 당시에 엄청나게 고생하던 제가 알던 이제 유학생 친구들이 지금도 이제 가끔 연락을 하는데 성공을 안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제가 군산에서 국민학교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는 전주고등학교 다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에서 대학 다니고
서울대학에서 원래는 예방학을 전공했어요. 그러다가 월남에 가서 이제 그 말라리아 이런 걸 전공해서 있다가 바로 이제 미국에 가서 일반 내과 그다음에 이제 진단 방사선과 또 치료 방사선과 그때 이제 암에 대해서 주로 연구하고 면역학이라는 이 여러 분야를 제가 공부하면서 이제 그 세계적으로 제일로 크다는 그 MD 앤더슨 암 센터에서 32년간 제가 있으면서 이제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남미 뭐 브라파 이런 데서 암 때문에 고생하시는 한국 분들이 오셔가지고 제가 한 이제 천여 명 정도 환자를 개인적으로 이렇게 도와주고 또 이제 우리 한국에 계시는 암 전공하는 분들을 한 천여 명 정도 거기서 연수시키는 그런 이제 기회가 돼가지고 그걸로 해서 뭐 한국에서 정부에서 표창도 받고 또 이제 여기에서 초청을 여러분들이 해줘가지고 제가 이제 공식적으로 은퇴를 하고 지금 캘리포니아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있으면서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에서 우리가 젊은 학생들을 노벨상을 타게끔 도와주자 해가지고 의대, 공대, 약대, 물리대 이 대학이 공동으로 합쳐가지고 석사, 박사 학생들을 길러내는데 1년에 한 60명씩 뽑아가지고 전부 다 장학생으로 해가지고 석사, 박사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제가 이제 특수 분야인 분자 영상, 분자 의학을 가르치는 것 때문에 봄 가을에 와서 제가 이제 머무는 사이에 이제 경희대학에서 암병원을 만들기 때문에 그것에 관계해서 한 6년간 거기서 자문을 했고 다른 대학에서 이제 이렇게 자문 뭐 이런 걸로 해서 제가 여러 환자들을 이제 대하는 가운데 아직도 이상스럽게 우리 한국에 계신 분들이 그 일반적으로 병에 대해서 또 이제 우리 그 생리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셔가지고 그 모든 병 치료를 굉장히 힘들게 제가 여러 번 신문 방송에서도 얘기했는데 그 제가 있는 암병원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치료를 받아오기 때문에 이게 비교가 안 되는데 제일로 치료가 안 되는 게 한국 사람들, 한국계 사람들이라는 걸 알고 굉장히 개인적으로 이렇게 속상하고 또 왜 그러나 그걸 이유를 찾아보려고 애쓰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최근에는 뭐 전 세계적으로 한국 사람이라는 게 너무나 자랑스러워 지나칠 정도로 지금 잘 나가기 때문에 시기의 상대가 되었습니다. 시기 학교 모든 거기서 한국 사람이라면 옛날에는 그냥 저 동양하는 사람처럼 불쌍해서 도와주려고 애를 썼는데 지금은 정반대로 안 도와주려고 도와줄 것도 이렇게 경쟁의 대상으로 해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지금 자살이 많다는 거. 이것도 한국의 젊은 사람들이 그 우울증이 세계에서 제일 많다는 거. 근데 신기하게도 미국 안에서도 자살을 제일로 많이 하는 젊은 층이 한국계 학생입니다. 한국. 이건 정말로 참 굉장히 큰 문제고, 제가 한국에 와서 정신과 있는 분들하고 얘기를 자주 하면은 지금 넷 중에 하나가 암 환자인데 넷 중에 하나가 정신병 환자, 한국 사람 정신병. 그러니까 한국은 지금 병적인 사회다 이렇게 정신과가 써드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겉으로 아무리 잘 살고 이렇게 해도 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이걸 좀 어떻게 개선하는 방법을 자꾸 정치가들 이런 사람들이 들고 이렇게 좀 애를 썼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계신 분들은 지금 환자나 가족 또 이제 이렇게 암에 대해서 주로 알고자 오신 분으로 제가 알기 때문에 우선
제가 간략하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잠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질의응답을 받아가지고 얘기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게끔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연구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오래 못 살게 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왜 늙어가는가 이런 것도 다 연구를 해서 알고 있어요. 그 여러 가지 늙어가는 요인도 다 알고 있고 그걸 억제하는 그 약도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오래 살 수 있게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묘하게도 우리 이제 그 뇌하고 이 근육은 이게 오래 쓰면 쓸수록 또 이렇게 많이 쓰면 쓸수록 계속 그 뭔가 더 유용성이 나고 더 잘 쓰는데 다른 기관은 오래 쓰면은 다 망가지게끔 이게 창조가 되어 있습니다. 오래 쓰면.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그 약들을 동물에서 이렇게 실험을 하고 하나씩 이렇게 연구를 하면 다 그게 효과가 있는데 그것을 사람에게다가 적용하려고 해서 동물 실험 같은 거다 이렇게 해보면 이상스럽게 그 이론적으로는 많이 되는데 실제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엄청나게 묘하게 이게 창조가 돼가지고 이 동물하고는 굉장히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이 연구하면 할수록 많이 달라져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우리 몸에 이제 세포 안에 염색체, 그 핵 안에 염색체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핵산이라는 물질이 있어가지고 그것으로 해서 이제 우리 몸에 필요한 그 여러 가지 단백질이 많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효소, 여러 가지 호르몬, 여러 가지가 만들어내는데 그 만들어내는 것에서 이 좋은 물질과 나쁜 물질이 동시에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암을 일으키는 요소, 또 암을 억제하는 요소가 누구든지 다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서로 어떤 그 평행, 견제를 해가지고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다가 그 균형이 깨지면은 암을 일으키는 그 요소가 더 많아지든지 또는 암을 억제하는 요소가 더 적어지는지 하면은 암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균형이 이 사람마다 다 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암을 못 고치는, 암뿐만 아니라 모든 병이 그런 개개인의 그 특성, 이 사람을 전부 다 다르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그 이제 DNA 그 핵산 그 구조를 보면은 그 염기 네 가지 염기가 약 30억 쌍으로 이렇게 꼬배기처럼 되어 있는데 그 배열이 사람마다 다 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각 사람마다 타고날 때부터 그 성품이 다 다르게 돼 있어요.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절대로 못 고치게 돼 있어요. 그걸 고쳐보려고 하면은 그건 완전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80년 100년을 산 부부도 그 남남이지 절대 같을 수가 없어요. 그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뭐 고쳐보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절대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세상에 없게 돼 있어요. 그 구조 자체가 달라요. 그런데 이제 여러 무슨 이유인가는 잘 모르는데 한 15%의 그 암 환자에서 고 유전인자가 갑자기 이게 변질이 되는 거예요. 변질이.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세포는 한 20대까지 왕성하게 이렇게 증식하다가 한 40대부터는 이제 퇴화되게 돼요. 모든 것이 퇴화. 증식도 되면서 퇴화. 그런데 이런 것이 변동이 돼가지고 퇴화될 것이 계속 증식 어린애처럼 증식하는 거예요. 그게 암인데 암은 그냥 세포가 무질서하게 증식하는 거예요. 그게 상처가 낫지도 않고 계속 그냥 지속되는 것이 그게 암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이것이 이제 저절로 이렇게 낫는 수, 저절로 중단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실제 환자에서 특히 이제 그
종교적인 걸로 수술을 받기 싫어하고 또 뭐 이렇게 하여간 그런 이제 집단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암 진단했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 종교적인 때문에. 그러면은 다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런 사람들 관찰해서 보면은 암은 발견되는데 그대로 있어요. 여기저기 퍼지지도 않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도와준 한국계 한 100여 명 사람도 많은 10년 지나서 암 치료 하다가 지쳐가지고 더 이상 치료 않겠다고 포기해가지고 이렇게 죽고 싶은 사람이 많은데 그렇게 포기한 뒤부터 그냥 암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암이 없어진 사람은 아주 드물어요. 100명 중에 한 2사람 없어졌어요. 나머지는 그냥 여기저기 퍼졌던 것이 어느 순간에 치료도 않는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지금까지 과학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걸 많이 이제 연구한 사람들이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우리 몸에 에너지를 내게 하는 엔돌핀이라는 거 있는데 그런 엔돌핀보다도 약 4,000배 더 강한 그런 데 힘을 내는 다이돌핀이라는 것이 나온다 이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서 그런 게 나오냐 하면은 그 생각을 깊이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진시 황제 때는 평균 수명이 2000년 전인데 36세인가 8인가 그래요. 진시 왕은 별짓을 다 해도 49살에 죽었어요. 그 당시에 철학자들, 공자, 맹자, 노자 이런 사람 다 80세가 돼요. 그리고도 또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넬슨 만델라라는 사람이라든지 또 스티브 호킨스는 그 유명한 영국의 물리학자. 이 사람은 그 뇌 퇴행성 변화 병 중에 아주 나쁜 그러니까 모든 우리 근골력을 아주 그냥 이렇게 경직되게 만드는 그런 병인데 그 병으로 지금 최근에 한국에 그 병이 많아요. 젊은 여자에서. 그런데 그것은 3년 이상 사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전 세계에. 그런데 스티브 호킨스는 51년간 했어요. 그거 병으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3년 지난 뒤에 어떻게 다른 사람은 다 죽는데 당신은 이렇게 오래 사느냐 하니까 계속 그 사람이 나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이 내가 마지막이 될지 모르니까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까 이걸 깊이 1시간 이상 묵상을 했다고 해요. 깊은 생각.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노트에다 쓰고 그래가지고 저녁마다 내가 오늘 죽지 않았다는 거에 마음속으로 감사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똑같이 넬슨 만델라도 사형 선고로 27년간 감옥에 있으면서 똑같이 그런 얘기했어요. 자기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사형당할지 모르니까 오늘 내가 뭘 할까 깊은 그분은 이제 크리스찬이라 뭐 기도도 하고 뭐 이래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 몸속에서 그렇게 초인간적인 어떤 호르몬이나 이런 게 나와가지고 그 여러 가지 병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회복된다. 이렇게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일로 병에 대해서 우선 여러분들이 생각을 올바로 가져야 돼요. 미국 사람들은 이 만성병을 다 똑같이 생각해요. 감기 의사가 고치는 병이 하나도 없어요. 의사가. 제가 서울대학에서 외과를 처음에 배울 때 장기려 박사, 우리 선생 담당 선생님. 첫 시간에 그분이 우리한테 모든 병은 하나님이 고친다. 그러니까 당신들 여기서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하고 잘 배워도 잘난 척 하지 말라. 우리들은 그렇게 말씀했어. 우리는 뭐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니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50년 이상을 환자를 통해서 보니까 정확한 말씀이에요. 의사가 고치는 병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그걸 모르시는 것 같은데 뼈가 부러졌다. 그러면은 정형외과 의사가 하는 일이 그 부러진 뼈를 이렇게 서로 이제 여기다가 붙여줘 가지고 옆에다가 막대기를 대든지 철판을 대든지 아니면 철사를 박든지 해서 반듯해져. 그러나 그 붙고 안 붙고는 그 정형외과 의사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금방 붙고 어떤 사람은 안 붙어요. 또 약을 우리가 쓰면은
이게 듣고 안 듣고를 아직도 잘 몰라요. 약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반절 이상 듣는 약이 없어요. 지금 항암제로 최근에 나온 약들은 다 10명 중에 하나가 들어요. 나머지 9명은 돈만 없어도 시간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걸 듣고 안 듣고를 하냐?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경험 많고 대가라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의사들은 환자가 한 10가지 약 중에 한두 가지를 골라 잡으라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한국 의사들은 아예 그런 얘기 하지도 않고 그냥 처음부터 당신은 몇 년뿐이 못 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옆에서 듣고 기가 막혀요. 그 몇 년 못 산다 이런 건 전 세계에서 한국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아무도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한국 의사들은 왜 그런지 그런 얘기를 쉽게 해요. 근데 그건 절대로 할 수 없는 얘기예요. 죽고 사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한테, 그 다음에 병은 이 병을 아는 전문가한테 그렇게 맡기셔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하나님을 믿든지 팔자소관으로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나이 좀 들어서 병 생기는 것은 그냥 당연히 올 것이 오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다 모든 병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못 고치는 병을. 그래서 이 안과도 앞에 생긴 병들은 찌꺼기를 그냥 긁어내는 거예요. 이게 백내장 이런 거. 근데 왜 찌꺼기가 생기냐? 아무도 잘 몰라요. 찌꺼기 긁어냈다고 그래서 영원히 그 병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생기는 병들은 다 모세혈관병 하나도 못 고치는 병이에요. 그냥 약 넣어서 조금 그 혈관들이 더 이상 막히지 않게 이 정도 하는 거지 다 못 고치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감기 고친다는 사람이 있어요? 못 고쳐요. 감기 절대 못 고쳐요. 요새 코로나 절대 못 고칩니다. 계속 이 생물체는 살기 위해서 발악을 합니다. 암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의 암이 내일 암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암 자체가 내일 같은 환자 안에서 변형을 해요. 그리고 유방에 생겼던 암이 겨드랑이로 펴지면 그건 완전히 다른 암이에요. 그래서 약을 쓰면은 유방암은 들을지 몰라도 겨드랑이에 퍼진 건 전혀 안 들어요. 그래서 못 고치게 되는 거예요. 이를 못 고치는 걸 우리가 아는데 그럼 왜 고치려고 하느냐? 그런 게 이게 참 묘한 것이 저절로 낫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이거 괜히 돈만 없애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데 이 모르는 거 가지고는 별의별 이 상상을 할 수도 있고 별거 할 수 다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보통으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면서 어떤 왜냐하면 전혀 않고 그냥 기다린다는 것은 마치 이제 무슨 시험 보러 가는데 공부 하나도 않고 무슨 기적 바라는 거랑 비슷한 거니까 그건 좀 지나치고 그러나 제가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이제 그런 미국 사람들처럼 모든 만성병은 다 고칠 수 없으니까 그저 조금 그 전문가한테 물어서 좀 도움이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거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죠. 근데 이제 한국 그 환자를 제가 도와주면서 보니까 그 미국 사람하고 달리 한국 환자들은 마치 이게 자기만 걸린 것처럼 착각 또 이게 이제 반드시 죽을 것처럼 저절로 낫는 사람이 있다는 걸 몰라요. 죽을 것부터 미리 걱정해요. 그리고 이제 한국 여자 환자들이 제일 치료 안 되는 것은 의사들 말을 안 들어요. 근데 의사들이 환자한테 얘기하는 건 두 가지예요. 잘 먹고 마시고 운동을 열심히 하라. 그거가 제일 중요합니다. 잘 먹고 마시고 운동을 잘하는 사람은 치료를 잘 되고. 근데 한국 환자들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운동도 안 해요. 그러니까 치료 안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그게 필요하냐 하면은 그 이제 치료를 계속 이것저것 이제 항암 치료라는 것은 그 암 세포를 죽이는 독성이 있는 물질. 그러니까 암만 죽이는 게 아니고 옆에 많은 정상 조직까지 상하게 하니까 이게 그냥 힘들어하지. 그래서 이제 표적 치료. 표적 치료라는 것은 이제 암이 자라는데 여러 가지 요인들을 지금 다 알아가지고 거기에 맞게 약이 나와 있는데 그건 암을 죽이는 게 아니고 암을 더 이상 진전을 못 시키게 하는 거예요. 또 이제 면역 치료. 면역 치료 원래 우리 몸에는 모든 병을 낫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피 안에 백혈구 안에 이제 각종 면역 세포들이 있어요. 이것들이 이렇게 이제 균이 들어든지 뭐 암이 들어오면 공격을 이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런 이제 그 시스템이 너무 약하다든지 면역성이 이 감기도 평생 안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그냥 매년 감기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체질에 따른 그 체질.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체질이 원래 허약하게 태어난 사람은 그 평소에 체질을 좀 강하게 해서 남보다 더 애를 써야지. 건강 식사. 이 절제하는 생활이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담배 피지 말라고 그렇게 저도 이 젊은 학생들한테 얘기해도 여전히 담배 안 끊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담배도 재미없으니까 여기서 다 마약. 젊은 애들 전부 다 마약.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건강한 그런 노후 이런 거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결국은 이 사는 것은 다 제한되게 사는데 사는 때까지 건강하게 살아야 그래도 그 삶에 좀 보람을 느끼고 행복해지고 그 다음에 남한테 신세를 안 지고 끝장을 보는 거죠. 그래서 다 이제 도움이 필요한 건데 그 전문가들이 이렇게 절제된 생활을 강조하면 그대로 따라야 되는데 요새 젊은 애들이 전부 다 말을 안 듣지. 나중에 이제 그 60대부터는 어쨌든 다 이제 기억력부터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10%씩 그 매년 이제 60대, 그다음 70대, 80대 이렇게 해서 떨어지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병까지 있고 하면은 완전히 남 신세를 지고 이 사회를 망치죠. 그러니까 우선 이제 그게 제로 여러분이 생각을 내가 이런 이제 만성병에 걸렸다 하면 만성병도 결국은 치료를 하면은 그저 좀 좋아지고 또 나빠지면 다른 치료를 하고 그러니까 내가 체력을 계속 유지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삶에 미국 사람하고 또 다른 것이 한국 사람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냥 사는 거예요. 왜 사냐? 이 답변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근데 미국 사람은 심의하게 너 왜 사냐? 그러면 다 이유를 정확히 된다고. 이게 암 환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나 내일 죽을지 모르지만은 내가 오늘 어떻게 사는가. 내일서 이 평소에 생각을 해야 돼. 그 삶의 목적이 있어야 훨씬 우리 몸에서 이게 옛날부터 우리 몸은 이 우리 마음 생각이 조종한다. 이거 뭐 소크라테스부터 다 이미 수십 사람이 정확하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벌써 부정적이고 이러면은 이 아까도 말했지만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는 그 물질 중에 나쁜 것이 더 많네요. 이게 최근에 나온 책 공감하는 유전자라는 책을 보면은 그 더 정확하게 나와요. 우리 생각이 긍정적이고 올바르면은 몸에서 자꾸 더 좋은 물질이 나온다. 좋은 물질. 그러니까는 그리고 이제 그 공감하는 유전자라는 책을 안 보신 분은 한번 사서 보세요. 그 독일의 유명한 유전학자가 쓴 건데 이게 이제 나무리에서 자기가 마음을 애쓴다. 이게 소위 이제 또 기도를 하는 걸 중보기도를 하는 거. 이게 과연 과학적으로 증거가 있냐? 이걸 유전학적으로 그 책에서 설명을 해. 근데 다 보면은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좀
마음이라도 애쓰고 기도도 하면은 그 기도를 받는 측이나 하는 양쪽이 다 좋은 물질이 몸에서 더 많이 만들어지더라. 이걸 피검사로 해서 증명을 해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평소에 서로 아픈 사람끼리 서로 이렇게 참 동정도 하고 서로 도와주려고 애쓰고 이렇게 하면은 본인 자신도 좋아진다. 그거 중요한 얘기예요. 이 운동이 얼만큼 중요하나 하는 건 말할 필요도 없어요. 이 암 재발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운동을 안 해요. 이게 왜 운동이 필요하냐? 과학적으로 그 깨진 밸런스를 다시 회복하는데 운동이 제일 중요하다고. 특히 유방암 환자하고 장암 환자는 운동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재발을 하냐 안 하냐 이게 결정적인 요인이 그 페이퍼가 다 나와요. 그 두 암에서. 그러니까 운동 어떤 운동 이 약간 땀이 날 정도로 걷다든지 약간 뛰든지 그래가지고 이제 있으면은 그 회복 밸런스가 깨진 것도 돌아오지만 제가 볼 때 더 중요한 것은 잠을 한국 환자들은 잠을 못 자요. 제가 본 환자들. 왜냐하면 온통 세상에 근심 걱정을 많이 하면 절대 잠을 쉽게 잘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우리 몸에.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우리가 수면제를 주거든. 근데 모든 수면제가 대부분 다 위장을 이렇게 늘어나게 돼. 그러니까 이게 벌룬처럼 다 배가 늘어나니까 배고픈 줄을 더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 프로테인이라는 것을 제일로 많이 섭취해야 돼, 암 환자들은. 왜냐? 이 프로테인은 마치 이 빌딩의 저 기둥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테인이 부족하면 기둥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럼 몸이 그거 다 집이 무너지죠. 근데 한국 환자들은 김치하고 밥만 먹어요. 김치. 그건 탄수화물 기운 내는 거지 이런 기둥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단백질을 줄 고기에 많아요. 고기. 근데 이런 소고기, 돼지고기에는 그 나쁜 기름, 그 심줄 이런 데 기름이 많으니까 그 나이 든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혈관병이 더 생기니까 차라리 생선을 위주로 해서 이제 단백질 섭취하고 또 이제 우리 흔히 먹는 달걀, 이 두부 이게 다 식물성 단백질인데 그걸 김으로 싸가지고 먹으면 훨씬 먹기. 그걸 습관적으로. 그러면 이게 이제 근심 걱정 또 이런 저 항암 치료하면 다 위장이 버리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항상 장이 건강해야 몸이 건강해요. 장에 한 200조 균이 있어요. 200조. 그 균 중에 한 60%는 유산균 좋은 균인데 이게 이제 항암 치료도 뭐 항생제 이런 거 또 이제 스트레스가 많으면 산이 위에서 잔뜩 해. 이게 장으로 내려가지고 그 좋은 균들을 다 죽여. 그러니까 그걸 보충하려면은 낫또 그다음에 요거트 그다음에 무슨 뭐 된장, 청국장 이런 걸 발효된 음식을 계속 먹어요. 그런 걸 그래야 이게 회복이 된다. 예, 그런 기본적인 이제 그런 거 그리고 이제 또 단백질을 농축한 물이 있어요. 그 미국에서는 엔슈어라고 하는데 그게 우유같이 생겨가지고 한국 환자들은 안 마시라고 해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수입하다 거기다 깨소금을 집어넣어가지고 아주 맛있게 이렇게 맛있게 되는데 깡통 조그만 깡통으로 근데 그걸 하루에 7개 이상을 마셔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거 마셔라 그러면 그 자리에서 10개를 마시더라니까. 근데 한국 환자는 한 캔 이상 마시는 사람들 본 적이 없어요. 그 왜 안 마시냐? 몰라. 그렇게 물도 안 마시라고 물. 한국 환자들 물을 마시라고 하면 입에다 놓고 삼키지를 못해 물을. 암은 유방에 있고 다리에 있고 하는데 물이 안 넘어가 물이. 근데 서양 사람은 그런 사람 없어요. 근데 한국 사람은 너무 흔해. 물이 안 넘어가. 이게 다 이게 신경성 노이로제예요. 신경성. 그러니까 그만큼 쓰잘데기 없는 근심 걱정을 하면 자기가 죽냐 사냐 하는데 그런 걱정을 않고 자기 죽은 뒤에 남편이 어떤 여자를 만날까. 그 다음에 자기 아스키가 말썽거리는데 자기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을
또 심지어 목사님도 내 죽은 뒤에 내가 개척해서 성공한 이 교회가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을 하고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늘 설교에 말씀해놓고 그러니까 이게 한국 사람은 참 특이한 그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 특히 건강 문제, 이 정치적인 문제는 너무나 감정적으로 이성적인 판단을 우리 스스로가 왜 이런 기본적인 생리라든지 기본적인 걸 아셔가지고 그 올바로 대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열치료 또 뭐 이런 것은 다 도움이 돼. 국소치료. 그러나 암은 전신병이에요. 이 국소치료 아무리 잘해도 결국은 언젠가 재발하든지 유전자의 잘못 이게 소질을 타고났기 때문에 다시 암이 한 10년 없다고 해서 고쳤다고 해서 옛날 습성으로 다시 돌아가. 이 스트레스가 많은 그런 어떤 일을 계속한다든지 담배를 끊었다가 다시 핀다든지 술도 반주처럼 하라고 했는데 또 왕창 마시든지 이렇게 하면 재발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는 이제 평소에 하여간 늘 그 기본적인 그 원리에 따라서 그리고는 그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은 어떤 의사를 만나도 죽을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또 이제 어떤 나쁜 의사를 만나도 살 사람은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산 뭐 제주도에 있는 사람이 서울대학에 와서 산다고 그건 아주 그냥 전혀 맞지 않느냐. 그런데 서울대학에서 살려줄 줄 알고 서울대학에 돈 대기 시작하는 얼마나 어리석은지. 제가 있던 저 세계적으로 이름난 그 암병원에는 그 근방에 휴스턴에 사는 사람들은 거의 안 와요. 다 외국에서 돈 있는 사람만 와. 거기 와 돈 쓰고 다 죽는 거야. 근데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알아요. 그걸 저 병원에 갔다 오면서 내가 죽을 걸 사는 것도 아니고 돈만 잔뜩 없었는데 왜 가냐 이거 안 가. 마치 제가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이제 대학 원서를 냈는데 여기저기 현재 다 됐어. 됐는데 우리 휴스턴에 있던 라이스 대학이라고 아주 유명한 대학인데 거기서는 그냥 4년제 장학금 뭐 다 줄 테니까 오라고 하는데 제 주위에 한국 사람들도 그 집사람이 하버드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하도 그러니까 그냥 저는 뭐 이제 미국 그 생활을 알고 뭐 의사 중에도 하버드 나왔다고 자랑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거 미친놈이라고 그러지. 제가 서울대학 나왔다고 거기서 알아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어느 대학을 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미국서는. 근데 한국 사람은 유독 그냥 하버드만 나오면 뭐 해결될 줄 알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서 보니까 역시 이제 그런 경쟁 사회에 있는 애들은 스트레스가 많죠. 아무리 자기가 잘해도 천재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쓰잘데기 없는 이제 근심 걱정, 우울증 빠지고 해가지고 무수한 애들이 그냥 아주 제대로 학교를 못 다니고 이런 경우를 제가 많이 봤어요. 그게 한국 사람들의 특이한 욕심, 잘못된 생각. 그래서 이 병 고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음을 편안하게 우선 가지세요. 그리고 이 도와주는 전문가들이 하자는 대로 따르고, 그리고 이제 서령 그런 어떤 이제 질문이 있든지 하면은 자꾸 이렇게 이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이렇게 물어보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냥 뭐랄까 이 사람 얘기 저 사람 얘기 그러면 혼동할 수밖에 없죠. 그런 것은 좋지 않은 방법이니까 하시고 지금 시간이 많이 됐을 테니까 우리 질문 받고 뭐 하는 걸로 넘어가죠.
선생님 앉으시면 이제 편안하게 앉으셔서 저희가 질문 드리고 답하시는 걸로 괜찮으세요? 예, 예. 저희 애들이 지금 미국에서 의사하겠다고 가 있는데 당장 한국으로 귀국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질문을 미리 받아놓은 게 있어서 저희가 좀 질문을 좀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혹시 블로그에서 한두 개 정도,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이분은 그 약간 그 감정적이지는 않은 것 같긴 한데 가남 환우분의 사연입니다. 2019년 2월에 간암 진단 받고 색전술하고 수술을 받았고 폐전이로 인해서 넥시바를 처방을 받았는데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면역치료제 옵티보를 2년 반 동안 43회 맞았습니다. 그리고 내성이 근데 생기셔갖고 폐전이로 인해서 3차에 걸쳐서 22회 방사선 치료를 또 받으셨어요. 그 후에 면역치료제는 여보이를 4차례 맞았지만 오히려 악화되고 임파선 전이, 부신 전이 이것 때문에 또 방사선 치료를 또 추가로 또 받게 되셨습니다. 한 달 전에 뇌 MRI에서 경추 1번하고 두개골에 뼈 전이가 있어가지고 스티바가를 복용하고 있습니다. 야, 이 약을 진짜 뭐 항암제로는 어마어마한 약들을 다 받으셨는데 저 질문은 통증이 너무 심한데 뇌뼈에 있는 방사선 치료를 할 수 혹시 없는지 요걸 좀 문의를 주셨어요. 근데 아주 그렇게 여기저기 잔뜩 퍼지고 또 이렇게 치료를 많이 하는데 또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게 신통하네요. 그 옛날 같으면 뭐 1년도 못 살죠. 근데 이제 간암은 지금도 이제 나포암 중에 하나야. 나포암 중에. 그래도 이제 비교적 한국에서는 그 조기 진단을 하기 때문에 조기 진단을 해서 이렇게 이제 덩어리가 작을 때 그걸로 지지기도 하고 이제 물론 수술도 하고 근데 그 어떤 부위에 있냐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죠. 그리고는 이제 이게 조금 이제 또 간도 이제 우엽, 좌엽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 군데 있으면은 그 뭐 천상 간을 새로 갈아 끼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근데 그렇게 이제 해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그런 어떤 유전적인 요인이 있는 사람은 또 여기저기 이제 퍼지고 이렇게 되죠. 그래도 지금까지 그렇게 약으로 해서 잘 견뎌왔다는 것은 굉장히 그 체력이 좋으신 분이 아닐까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고 계속 뭐 이 약 저 약 써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제 우선 그 뼈에 퍼지면 그 통증이 이제 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전립선암이나 그 유방암도 뼈에 잘 가요. 그런데 전립선암은 뼈가 다 퍼져도 안 아픈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다른 저런 나쁜 암들은 하나가 퍼져도 되게 아파요. 그 이유를 아직도 잘 몰라요. 아직도. 그 퍼지면은 그 척추니 뼈를 둘러싸고 있는 그 거기에 이제 신경이 있거든요. 이게 눌려가지고 이제 아프고 뭐 그러나 그거 왜 그러면 다른 전립선암은 다 퍼져도 그렇게 하는데 안 아프냐?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죠. 다른 요인들이 있는데 아직도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치료는 일단 저렇게 한두 군데 퍼져 있는 건 방사선으로 쪼이면은 치료가 제일 빨리 회복이 되죠. 그 자체는. 그런데 이제 이 방사선도 이제 국소 치료인데 요새는 이제 컴퓨터로 해가지고 딱 쪼일 때만 이제 이렇게 쪼이거든요. 그렇지 않고는 이제 그 주위에 방사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특히 이 목 부분 이런 데는 이제 침샘 이런 걸 다 말려버리니까 이게 마치 불고기 굽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열로 지져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특히 그 뭐 척추 이런 위에 뇌 이런 데 있는 것은 굉장히 이제 그 소위 고급 그 비싼 방사선 치료 이런 걸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통증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뭐랄까 여러 군데 퍼져 있는 것은 이 해각과에서 그 본 스캔 이제 뼈 사진을 찍어요. 뼈 사진. 그러면 이제 그 뼈에서 그 암이 퍼져 있는 것이 나오면은 거기에 맞는 동위원수를 치료하는 방법이 있어요. 동위원수. 여러 군데가 있으면은
그러고는 이제 너무나 이제 극심한 그 통증이 심하고 하면은 이 마취과나 이 신경외과에서 거기 이제 신경이 나오는 데를 그 알코올이나 이런 걸로 집어넣어 가지고 그 신경 기능을 갖다가 중단시키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제 통증의학과나 이런 데 가서 상의하셔가지고 일단 지금 말씀드려보면은 우선 통증이 문제니까 이제 방사선과로 해서 그걸 쪼이면은 통증은 없어져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통증의학과에 가서 다른 방법으로 통증을 해결한 다음에 이제 뭐 지금까지 뭐 각종 면역 치료 뭐 이런 걸 오래 했는데 그래도 계속 그 면역 약도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한 가지가 이제 내성이 생기면 다른 걸로라도 해서 이렇게 조금 뭐 이렇게 끌고 나가다 보면은 이상스럽게 어떤 암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그 깨어진 밸런스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 질문이 이제 아마 그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약이 그러니까 스티바가가 혹시 내성이 생기면 그럼 혹시 다음에 또 쓸 약이 있을까요? 있죠. 그러니까는 그런 이제 내성이 생기는 것들을 가지고 이제 정형외과에서 각종 이제 요새 최근에 나온 약들 중에 또 가능성 그리고 또 신기한 것이 저렇게 내성이 생겨가지고 이게 쓸 약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쓸 약이 없어서 안 쓰는 게 좋은가 하다가 그래도 안 쓰는 것보다는 환자 심리적으로 그렇고 한번 그래서 옛날 약 그걸 옛날에 내성이 생겼던 걸 안 썼던 걸 다시 썼더니 다시 듣는 거예요. 그 왜냐? 그 사이에 암 자체가 변해버린 거예요. 새로운 암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포기해서는 암 자체도 변하고 그 내성 이런 것도 변해요. 한번 옛날에 써서 안 들었다 서 다시 못 쓰라는 법은 없어요. 네, 또 다른 질문 우리 최장암 한우 분께서 주신 사연인데요. 2년간 세포독성 항암제인 폴피녹스를 36차례, 그다음에 제스타빈, 아브락산을 5회를 사용하셨는데 갑자기 요새 신장이 안 좋아지셔서 투석을 하고 계신답니다. 근데 이제 질문은 확실히 이제 신장 투석을 하면서 암투병 환자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 하고 이 제마라는 걸 투여를 하는데 이때는 혹시 신장 투석을 언제쯤 하는 게 예를 들어서 투여를 하고 6시간 뒤에 해야 되든지 12시간 뒤에 해야 되든지 요걸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항암제 모든 약들이 다 그 독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좀 지나다 보면 내성이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 암 환자한테 우리가 많이 쓰는 플라틴이란 그 약이 이제 감초처럼 다 쓰는데 이게 신장에 이 손상을 제일로 많이 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약을 쓸 때는 물 많이 먹고 시쳐내고 이러라고 해도 그 양을 많이 쓰면은 독성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모든 항암제가 이제 간에도 문제지만 그 신장에 그걸로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독성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이식을 다이얼리시스, 히모다이얼리시스니 뭐 이런 거 할 때에 우리가 대부분은 그 용량을 줄이죠. 그리고 이제 그 항암제 중에서도 특히나 신장에 그 이제 독성이 더 가는 약을 빼고 다른 걸로 주고 이게 지금 쓰고 있는 약을 우선 용량을 줄여서 쓰고 그 다음에 되게 그 투석을 뭐 매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주일에 2-3번 하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항암 치료도 매일 하는 게 아니에요. 월요일 날 한 번 하고 간격을 두어가지고 용량도 줄이고 그 항암 치료하고 되게 하루 이틀은 나가니까 그 다음에 투석을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조정 할 수 있어요. 네. 이분이 또 이제 질문을 또 주셨는데 이제 사실은 그냥 암을 평생 친구처럼 지내기로 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음가짐하고 식습관 말고 박사님께서 혹시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있으시면 말씀을 해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결심은 잘 하셔서 암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 거야.
그건 뭐 왜냐면 못 고치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평생 같이 살아야죠.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체중이 빠지면 안 되죠. 이게 잘 먹고 조금씩 자주. 이 암 환자는 하루에 3번 먹는 게 아니에요. 하루에 6번.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자꾸 간식처럼 이렇게 하고 될 수 있으면 단백질을 위주로 자꾸 마시고 먹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운동이 이게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운동을 먹고 이런 것이 마음이 편치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다시 배우든지 아니면 옛날에 좋아했던 것을 다시 회복해서 뭐 책을 읽든지 아니면 무슨 뭐 영화를 보든지 무슨 뭐 하여간 좋아하는 것을 자꾸 이렇게 만들어내도록 애를 써요. 그리고도 그 미국 사람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병 걸리고 하면은 그냥 이 사람한테 광고를 해가지고 나를 좀 도와달라 이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식사도 같이 하자 그러고 뭐 하고 그러니까 자연히 상한 친구들 뭐 이런 사람들이 도와주라고 애를 쓰죠. 그런데 이상스럽게 한국 사람들은 안 만나려고 만나자고 해도 안 만나주려고. 심지어 목사님도 절대 내가 치료받고 있다는 것을 교인들한테 얘기 좀 하지 말라고. 한국 목사님 그러시대요. 근데 미국 목사들은 정반대예요.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고. 그리고 이 이야기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는데 그 나를 위해서 그 이야기 좀 듣도록 기도. 그게 기도를 해. 병을 낫고 안 낫고 이렇게 기도하면 그건 잘못된 기도예요. 낫고 안고 죽고 사는 건 다 하나님이 알아서. 그러니까 그 치료가 잘 되도록 아니면 그 약이 잘 듣도록 그것을 이렇게 왜냐면 우리 사람이 할 수 없으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건 그거 맞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그분한테 기본적인 이런 이제 그분 뭐 마음가짐도 아마 이제 잘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붙여서 더 그 뭔가 이제 바쁘게 이게 지내야 되는데 미국 사람들은 보면은 그 앤더슨에 이 봉사 자원이 1,600명이에요. 매일 일하는 봉사 자원. 근데 그 1,600명이 다 환자예요. 환자가 일주일에 한 번 치료받고 나머지는 놀고 있거든요. 그 노는 사이에 와가지고 어떤 사람은 말이 안 통하니까 이제 하라는 대로 카트 끌고 다니면서 이제 신문 이제 편지 이런 거 방마다 전해주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여간 뭐 다른 환자를 위해서 이렇게 도와주는 일을 해요. 근데 제가 32년 동안 한국 환자한테 그렇게 단 한 사람도 그렇게 하는 사람 그냥 6개월 있는 동안에 호텔에서 천장만 쳐다보고 그 사이에 와서 병원에 와서 봉사 다른 사람을 해서 절대 안 해요. 그게 벌써 마음이 굳어가지고 그걸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뭐 할 때 아까도 저희들만 유전자 우리 몸이 이게 새로운 물질들만 그리고 더 강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여러 가지 행복 호르몬 이런 것이 나온다는 거야. 그 병도 이기고 자기도 좋고 그 상대방도 그런 걸. 암이랑병원이 좀 있으면 더 깨끗해지겠는데 이제 환우분들께서 자원봉사를 하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예. 또 다른 질문이 한 분이 최근 유방암으로 진단받고 부분 절제하셨던 환우분이신데요. 부분 절제한 유방암 1기인데 KI67 지수가 80에서 90%로 높다라고 하셨고 이 지수가 높으면 1기여도 재발 확률이 높은가요? 그리고 어떤 것에 치료를 좀 집중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그럼 재발할 가능성이 아주 많죠. 그러니까 1기다 2기다 3기다 그건 그냥 눈에 보이는 그 크기로 하는 거야. 2cm 적으면 1기다. 그리고 여기저기 퍼졌다. 그것보다는
그 세포가 어떤 세포냐가 더 중요해요. 그 세포가 이제 물론 조직학적인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해요. 그러나 그 안에 유전자가 어떤 유전자냐? 그 허투라는 유전자가 유방암이 그게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런 것을 조사해요. 그걸 근거로 해서 이게 그냥 호르몬암이다 하면은 이제 그 지금 저기 폐경 전에는 타목스펜이라는 약을 5년간 써야 돼 예방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그게 폐경 이후다 그러면 레트로졸이라는 약을 5년간 써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게 그 나쁜 그 유전자가 있어서 이 KI가 그 증식하는 표제예요. 그게 그렇게 높으면은 반드시 지금부터라도 항암 치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제가 한국에서 본 문제가 이 외과 의사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거, 막 조그마한 그 덩어리면 이게 왕창 도려냈으면 다 나섰다고 그런다. 나섰다고. 그건 천만의 말. 그건 옛날 지금. 그 안에 그 나쁜 세포가 있으면 처음부터 수술을 해서는 안 돼. 수술 않고 처음부터 항암 치료. 왜냐면 수술이 건드려 놓으면 더 퍼지게 하는 건 옛날부터 잘.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한국 환자들이 수술을 너무 좋아해요. 이게 수술 이거 하지 말고 약 치료한 다음에 수술을 고려하겠다 하면 예 하고 다른 병원으로 간답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수술을 해요. 그래가지고 여기 퍼진 다음에 그때서 서울대학교 제가 여러 사람 봤어요. 이게 말을 안 듣는 거지. 설명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분은 그 퍼질 가능성이 많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 유전자 검사를 우선 했는지 하고 그 유전자 검사에 나쁜 것이 있다가는 반드시 지금부터 항암 치료해요. 네. 자, 두 가지 두 분의 환우분이 더 질문을 더 주셨는데 한 분이 이제 마지막 이게 네 번째입니다. 재발한 난소암으로 온열 치료와 항암 치료 중인 환우분이신데 현재 영상 검사상 암이 보이지 않고 종양 표지자인 CA125도 정상 수준이다라고 이제 알려주셨어요. 근데 질문이 향후의 재발과 전이 방지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라고 또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거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 지금 사진에 안 보인다 해가지고 암이 없다고 환자가 뭐 그건 큰 잘못이야. 그리고 이제 그 암 수치라는 게 있어요. 지금 이제 난소암에는 CA 125라는 게 제일인데 그곳에 안 나오는 암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안 나오면 좋지요. 그러나 안 나왔다고 해서 암이 재발 안 된다 없다 이것은 잘못된 얘기예요. 특히 난소암은 3분의 1이 눈에 안 보이는 암이에요. 난소암. 그게 깨알 같아서 현미경으로나 들어봐야 보이는 암이 복강벽에 붙어 있어요. 근데 복강벽에 붙어 있으면 그 원래 복강에는 루브리케이션처럼 물이 조금 있어야 돼. 근데 이게 물이 들락날락 해야 일정한 그 물이 있는데 그 복강벽에 암이 있으면 그게 잘 안 돼. 그러니까 벌써 사진에 복수가 약간 찼다 그러면 그 반드시 그건 암이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 CA 125가 정상은 40까지인데 40 이내라도 5가 6이 되고 6이 7이 되고 7이 8이 되면 그 암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가 정상이다 라고 해도 그 정상을 볼 게 아니라 그 수치가 한 달마다 어떻게 변화됐냐 그걸 봐요. 정상 수치라도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 사람 치료해야 돼. 대개는 이제 카보플라틴하고 텍솔이라는 두 가지 약이 그 난소암에 잘 들어. 근데 잘 들었는데 한 5년간 잘 들어. 그다음에 5년 후에는 대개 재발해. 뭐 거의 예외 없이. 그러면 요새 이제 또 그 좋은 약이 나와. 올라파리프라는 좋은 약이 나와요. 그걸 쓰면 돼. 네, 마지막 환우분이신데 이건 이제 아마 되게 심각한 암이었는데 사실은 최근하고 당간을 만나서 12지장하고 이렇게 접합되는 부위인데 바터팽대부 암이라고 해서 이 질환을 앓고 계신 분이세요. 근데 1년 전에 일기 진단을 받고 수술을 했고
또 항암도 필요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5개월이 지난 올 5월에 간전이, 복막전이를 동반해서 재활 판정을 받으셨고 주치의로부터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자녀 수명이 몇 개월 되지 않을 거다. 치료를 하더라도 죽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셨답니다. 그래서 질문은 조직검사나 수술이 전이의 원인이 될 수 있나요? 그리고 그렇다면 수술 전에 어떤 조치를 해야 전이를 줄일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 안타까운 일인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수술로 해서 암이 전이되고 이런 건 옛날부터 잘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암이 잔뜩 있는데 거기다 칼로 싹 긁어버리면 그 암세포가 금방 옆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저 나쁜 암들을 다루는 그 의사들은 수술이라도 그걸 굉장히 조심해서 다루죠. 그리고 그 전체를 뜯어내든지 이 변두리로 해서 그 안에만 건들고 그러지는 않지요. 그래서 뭐 그 경험 있는 또 그걸 잘 아는 의사들은 이제 그런 경우가 적은데 적어도 저런 이제 나쁜 암들을 다룰 때는 반드시 그 생각을 항상 그 외과 의사들이 해야 돼요. 근데 그냥 눈에 보이는 거 다 긁어내서 나선 것처럼 해가지고 눈에 안 보이니까 사진이 안 나오니까 다 나섰다. 그런 사람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지금도 이런 케이스인데 수술은 잘했는데 6개월 있다가 간에 다 퍼지죠. 그러니까는 그건 참 어쩔 수 없는 사정인데 그렇다고 저기 내과 의사가 일부러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자기로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데 저 암 자체가 워낙 나쁘니까 눈에 안 보이는 세포들이 항상 있다는 걸 외과 의사들은 생각을 잘 못해요. 외과 의사들 그냥 수술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건 천만에 만. 그건 옛날 생각이에요. 우리 암은 그리고 이게 전신병이지 국소병이 아니에요. 우리 항상 재발하고 선생님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분도 힘들지만은 항암 치료를 하셔야 돼. 이제 그 항암 치료를 해도 저런 나쁜 암, 특히 이제 이 췌장도 그렇지만 이 담도 계통에 생기는 암은 제일 나쁜데 이런 것들은 그 약이 잘 안 들어. 왜냐하면 암이 벽을 쌓아, 벽을. 근데 그 벽이 너무 두꺼워가지고 약이 잘 안 들어가요. 암 세포 속으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교수들 연구를 많이 하는데 그래도 어떤 사람은 그들 치료가 좀 잘 반응이 있어가지고 대개는 뭐 한 2년 내지 5년 살아. 근데 대부분은 1년, 이런 경우는 1년 이상 못 가지. 대부분. 그런데 그래도 그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해봐야 돼. 근데 이제 워낙 우리가 4가지 약을 폴페리낙스라는 걸 쓰는데 합해서 체력이 너무 안 좋으면은 그렇게 못 쓰지. 제한돼서 쓸 수밖에 없는데 일단 그래도 항암 치료를 지금 해보시라고 말하죠. 이게 되게 좋은 소식인데 그런데 이분이 항암 치료하고 온열 치료를 했더니 현재 영상 검사상 암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호전이 되셨고 종양표지자 검사의 CA1-19가 정상 수치라고 하십니다. 굉장히 좋은 반응이에요. 그리고 지금 컨디션도 좋은데 질문이 이제 주치의가 이런 상황인데도 항암 치료를 계속 하자고 하는데 도대체 얼마까지 이걸 받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경우가 이 나쁜 암은 충분히 치료해야 되는데 보통 그 CA19-9이 정상 수치까지 내려왔을 때까지는 최소한 해야 돼. 근데 이미 정상이 돼 있으니까 이제 환자의 그 상태를 보는 거예요. 환자가 젊고 아직도 잘 견딜만 하면 조금 충분하다고 할 때까지 한 3개월 더 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절대 더 이상 환자가 조금 힘들다고 할 때 치료하면 어떤 현상이 뭐냐면 이 면역 세포들을 다 파괴시켜요. 이 독한 약들이. 그래가지고 스스로 이기는 힘을 없애게 만들으니까 오히려 더 암을 더 재발시키고 더 그러니까 그걸 환자 상태하고 이걸 보고 그 의사가 정해야 돼. 무조건 하는 건 그건 잘못되고 환자가 힘들다고 할 때는 그걸 봐야 돼.
글쎄 힘들어도 그 수치가 높을 때는 할 수 없이 조금 밀고 나가지만 지금 정상이고 그만큼 치료했으면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한번 재차 피검사를 해가지고 재차. 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아유, 오늘 박사님께서 오늘 지금 많은 질문을 받으셔서 사실은 뭐 여기 플로어에서도 많은 질문이 좀 있으실 텐데 다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일단은 지금 혼자서 지금 그 의사 가운을 입으시고 조용히 앉아 계신 우리 원장님 말씀도 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원장님이 준비하신 내용이 있으실 것 같은데 우리 김우진 박사님한테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시고 원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명쾌하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사실 비슷하게 설명했는데 제 말은 잘 안 들으시더라고요. 예, 하여튼 농담이고 그 박사님이 42년생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시간 이상 꼿꼿하게 하셔서 저는 뭐 10시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박사님이 얘기하시듯이 뭐 암이 치료는 안 되지만 같이 갈 수도 있고 또는 잘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은 잘 진 것 같아요. 암치유병원이 아니라 암이랑이라고. 암은 과 함께 같이 또 암 환자와 같이 가면서 그분들이 정상적인 일상을 할 수 있게 저는 일상을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뭐 아까 스티븐 호킹 박사도 얘기하셨고 여러분 얘기하셨는데 오늘 하루 이렇게 살아계시고 또 그 사랑하는 분들과 같이 있는 이 자체만으로도 또 아까 그 파페라 가수분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멋지게 잘 들었고 이런 하나의 인생에 대한 그 한순간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거 하나. 그래서 뭐 박사님 앞에서 제가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온열 치료적인 걸로 하겠습니다. 그 박사님 잘 아시지만 그 종양에는 그 미세 환경이라는 게 있고 그들만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만의 영역은 산소가 부족하고 저산소, 그 다음에 산증이면서 저온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 불을 다 끄고 춥고 어둡게 해놓은 상태겠죠. 그래서 그 유광암 우리 환우의 의사님도 보셨지만 암이 보면은 주로 그 양쪽 가운데 안쪽에는 잘 안 생기고 바깥쪽이 좀 잘 생깁니다. 이 온도 차이가 한 0.5도밖에 안 나는데도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이런 식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열이 덜 전달되기 때문에 이제 그러지 않나는 그런 생각도 하고 해서 어떤 저온과 산층과 저산소는 암이 자라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들만의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요거를 깰 수 있는 방법이 아마도 다음 거 하나. 예, 여기 영어로 되어 있지만 내용은 좀 간단하기 때문에 열을 주게 되면 일단은 저온이 해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열을 주게 되면 산소 포화도가 올라갑니다. 또한 혈액순환으로 인해서 다양한 그 산증이 해결되기 때문에 암이 좋아하지 않는 이런 환경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걸 목표로 하는 게 온열 치료고요. 그걸 목표로 해서 제가 올 1월 1일 날 암이랑이라는 병원을 지금 현재 온열 치료기, 특히 치료기도 다양하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서울 성모병원하고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검증받은 기계를 대학병원이 2대씩 있더라고요. 제가 20대를 놓고 세계 최대 규모로 할 거면 제대로 하자 이렇게 해서 시작했습니다. 요거는 그 온열 치료와 관계된 간단한 얘기인데요. 예를 들자면 온열 치료를 방사선 치료나 박사님 전문이시지만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랑 같이 했을 때 상승작용을 하더라. 그러니까 효과를 올려주더라는 얘기하고 두 번째는 부작용을 줄여주더라.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아주 많은 데이터가 쌓이는 정확히 얘기 드리겠는데 문헌상으로는 항암제를 받는 분들이 온열 치료를 같이 받게 되면은 일단 부작용을 줄여주더라는 거는 뭐 많이 알려져 있고 저도 경험을 좀 하고 있습니다. 환자들한테는. 두 번째는 효과를 얻는 것이 더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항암제, 여기 아까 박사님 얘기한 항암제들인데 항암제와 같이 사용했을 때 효과를 올려주더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최근에 면역 치료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가고 사실은 치료해야 될 경우들 개수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데도 그 경우에 온열 치료를 같이 했을 때 그 면역 항암제 효과를 엄청나게 올려줄 수도 있다. 맞나요? 네, 그렇게 박사님한테 인정받았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거나 온열 치료를 통해서 다양한 효과를 이제 같이 이것만 갖고 나온다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가능한 치료를
환자들에게 옵션으로서 제공하고 그걸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두고 싶은 게 저희 암이랑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효과적이고 안전한 온열 치료란 그 신고열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온열 치료를 하면서 그 박사님이 한 6개월 전에 저희 병원에 오셨었어요. 오셔서 사실 박사님이 먼저 오신 거예요. 제가 초청한 게 아니라. 그래서 오셨는데 오실 분이 아니잖아요. 사실 서울대에 나오셨고 또 이렇게 조그만 병원을 제가 하고 있다니까. 그 박사님이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지금 제 추측인데 여기 뭐 오늘 치료 저 암 치료 좀 한다 그러는데 이거 사기 아니야? 약간 뭐 그런 식 너는 검증하고 싶어서 그때 오셨고 그래서 이제 저희 그 3층의 제 방에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그때까지 한 4개월 정도 했던 그 결과를 보여드리면서 그리고 제 이론적인 근거가 없이 치료한다면 그는 의사로서는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모든 의사가 아마 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래서 그걸 얘기 드렸더니 박사님이 처음에는 얼굴이 굳어 계시다가 가실 때는 사진도 찍어주시고 웃으시면서 한번 해보라고 아마 그래서 더 제가 격려를 받고 지금 이 자리에까지 올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 어저께는 우리 다 보이시는데 그 췌장암이면서 간전이 한 10군데 있었고 큰 것도 있었는데 지금 5개월 치료하셨는데 그 췌장암 자체도 한 7-80% 줄어있고 그 다음에 간전이 된 거 작은 것들은 거의 안 보이고요. 큰 것도 많이 사이즈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분 좋았고 아까 바토팽대도 이제 계시고 여러분이 지금 다 보이셔서 너무 이제 그 감격스럽고 모든 환자를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최근에는 3중 음성 환자분인데 그분은 목사님이신데 본인이 수술도 안 하고 항암도 아무것도 하기 싫다 칼대기 싫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사이즈는 반 정도 준 것 같은데 조금 더 저희가 좀 고민해보고 다른 치료 방법이 있나 한번 같이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거는 사실 요것도 제가 이제 암이랑을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잘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엽서입니다. 엽서인데 그 5월달에 그 위암 4기 환자분이셨고 당시에 수술을 들어갔는데 수술 불가 판정을 받고 이제 항암 하시면서 저희 병원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 되셨나요? 그래서 11월 마지막 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에 같이 계셨고 저희 병원에도 오셨는데 요 사이 이제 중간에 보면 그런 얘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이 저한테 전해달라고 암이랑에 전해달라고 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암이랑은 내가 치료받는 과정에 가장 큰 힘이었고 용기였고 희망이었고 편안함이었어 라고 저한테 전해달라고 그 부인이 저한테 직접 적어주시면서 떡을 해오셨어요. 그래서 결과론적인 거에서는 좀 아쉬웠지만 그보자고 환자의 마음을 그래서 조금이나마 같이 할 수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당시에 치료 당시에 초기에는 저 산에도 가시고 막 많이 하셨었어요. 근데 뭐 아까 박사님도 계셨지만 우리가 인간의 힘이라는 거는 한계가 있고 의사는 코치이자 그 조언자다. 옆에 있으면서 좋은 결정을 할 수 있고 또는 환자들이 어떤 생활 습관의 변화를 계속 가져갈 수 있게 좋은 음식 드시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운동할 수 있게 하는 거 이런 걸 같이 해주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되고 저희 병원에서 식사해 보신 분들은 알지 모르겠지만 저희 병원의 식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밥입니다. 그 밥은 김제평야에서 10년 동안 무농약으로 지은 벼고 그 땅에서 1년에 2번 정도 아마 토질 검사를 해서 비소가 없는 땅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벼를 갖고 오고 그러면 저희가 개인용 도정기로 도정을 해서 그날 아침에 도정해서 그날 먹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문헌에서 도정한 지 7시간 이내인 경우에는 항암 효과가 있다라고 되어 있고 한 10여 가지 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정기에서 사장님? 네, 저 사장님이 일어나신 거죠?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저기 도정기의 사장님이신데 저랑 인연을 한 10몇 년째 갖고 계세요. 그래서 도정기 자부심이 많으시고 좀 도정기가 비싸더라고요. 제가 사장님한테 이거 저기 3-4만 원의 행복을 좀 해달라고 렌탈 좀 해달라고 이제 계속 쪼르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되면은 각 가정에 싸라고 해서 지금 왜냐면은
시중에 나오는 현미라는 것은 깎은 지 오래된 거거든요. 벌써 산화가 된 거고, 우리가 사과를 깎아놓으면 벌써 산패가 되듯이 그 기름이 산패가 되면 오히려 나쁜 성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깎은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쌀을 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고요. 아까 그 전이나 재발을 자꾸 이제 되잖아요. 특히 난소암 같은 경우는 5년에 많은 분이 재발된다고 아까 박사님이 계셨는데, 저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려요. 그래, 좀 재발할 확률을 줄여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먹는 거에서 이제 그렇게 한 가지 하고, 그 다음에 제 나름대로는 우리 또 배대성 대표님 어디 계신가요? 예. 네, 대표님, 저 뒤에 계신 배대성 대표님 서울대학교 나오시고 그 리포조말 제법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최고 권위자십니다. 특허도 갖고 계시고, 제가 부탁해가지고 리포조말로 바이타민 C를 좀 만들어 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고, 박사님이 이제 거의 다 만드셨어요. 오늘 시제품 갖고 오셨는데 올 12월 25일 날 출시하실 예정이고, 오늘 한 몇십 개 갖고 오셨죠? 예, 여기 계신 환자분들만 좀 많지는 않으니까 환자분들만 제가 하나씩 다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고용량 리포조말 비타민 C 위장장애 없는 걸 좀 해놨고요. 그 다음에 그 비타민 C는 요구량에 따라 다릅니다. 정상적으로 제대로 먹는 사람은 많이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독감이 걸렸거나 암이 걸린 사람은 요구량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예, 그거를 설사로 보면 압니다. 조금 먹었는데 설사하면 계속 안 먹어도 돼요. 근데 많이 먹어도 설사하면 많이 먹어야 돼요. 내 몸이 필요하다고 흡수를 해버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용량에 대한 거는 다양한 그런 표가 있습니다. 이게 뭐죠? 손 아닌가? 아니야, 다른 거. 예. 그래서 그런 거고, 거기에 비타민 D하고 그 다음에 마그네슘하고 아연도 섞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우리 저기 만약에 잘못되면 우리 배대승 대표님이 책임지시기로 하고. 예. 그래서 떠났고 많은 희망이 되기를 바라고, 반갑게도 저와 같은 이런 생각을 갖는 의사들이 저한테 같이 하고자 이제 배우고 있고, 저랑 같이 했던 의사 중에 한 명은 아마 내년 중반쯤에 송도에 저희 병원이 1000평이거든요. 1200평짜리 병원을 하나 만든다 그래서 이제 오픈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청출어람이라고 제 후배인데 했고, 또 다른 곳에서도 지금 이제 비슷한 류의 병원들이 생겨서 뭐 제주든 아니면 경주든 어디든 같이 뜻을 같이 한다면 제가 언제든지 저희가 갖고 있는 뭐 작은 거지만 공유하고 싶고, 그런 것들이 우리 암 환우분들이 조금이라도 선택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지역적인 어디든 그런 게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상으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잠시만. 예. 선생님 저희가 분만도 나올 수 있어요? 아니, 그럴 수 있어요. 모든 경우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을 잃지 않는다면,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이런판 희망 갖고 있을까요? 그럼요. 만약에 저희 아미랑에서 어머님의 희망을 위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함께 응원해 주실 거죠? 같이 해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뜻인지 몰라도 기분이 좋아지는 주문 같아. 너도 해봐
아빠! 우리가 아빠 응원하러 왔어. 놀랬지? 아빠, 맨날 몇 시간씩 걸려서 병원 다니고 방사선 치료 받고 항암제 부작용이랑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봐온 아빠는 발등뼈가 산산조각이 났을 때도 직접 집까지 운전해서 오는 그럴 정도로 항상 강인하고 씩씩한 슈퍼맨 같은 아빠였는데 요즘 아빠가 너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아픈 건지 짐작도 안 되고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너무 속상해. 아빠가 너무 아파할 때는 내가 조금이라도 대신 아파주고 싶은데 그럴 수 없다는 게 너무 미안하고 슬펐어. 그래도 우리 지금까지 잘 해왔고 지금도 잘 하고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아빠가 치료받느라 회사에 안 나오는 동안 아빠가 항상 해오던 일들을 내가 조금이나마 해보면서 아빠가 해오던 일들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 자리인지 알게 됐어. 아빠 빈자리는 내가 잘 채우고 있을 테니까 아빠는 치료에만 집중해가지고 열심히 다 나아가지고 얼른 아빠 자리로 돌아와. 치료 받으면 다 나을 수 있으니까 너무 자꾸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고 얼른 다 나아가지고 우리 못 갔던 가족여행도 가고 아빠가 맨날 봤던 생생정보통에 나오는 맛집들도 우리 하나씩 다 가보자. 진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거 다 잊지 말고 힘든 일은 금방 다 지나갈 거야. 우리 다 같이 좀만 더 힘내자. 아빠, 우리가 표현은 잘 못해도 많이 사랑하고 있는 거 알지? 아빠 사랑해. 여기 계신 다른 모든 분들도 전부 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파이팅! 사랑합니다. 할아버지 화이팅! 할아버지, 전에는 많이 아프셨지만 지금은 엄청 많이 괜찮아지셨잖아요. 앞으로도 더 좋아지게 제가 많이 기도할게요. 할아버지가 저에게 용돈도 많이 주시고 전부 좋은 얘기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할아버지가 저에게 해주신 것보다 제가 커서 100배, 1000배 더 잘해드릴게요. 할아버지 사랑해요. 할아버지, 지금은 옛날보다 더 건강하지만 이대로 쭉 건강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할아버지가 힘드시지도 않고 가족들과 많은 추억을 보낼 수도 있고 밥도 같이 먹고 그리고 멋진 할아버지가 이렇게 아파서 많이 속상했었어요. 할아버지 다 나으시면은 정말 재밌게 놀고 제가 할아버지를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할게요. 할아버지 사랑해요. 파이팅! 할아버지가 처음에 아프다고 소식 들었을 때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하지만 지금은 할아버지 예전보다 많이 나아져서 저는 기뻐요. 할아버지, 제가 기도 많이 해서 하느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할아버지를 많이 도와드릴 거예요. 할아버지, 그리고 제가 할아버지한테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전까지는 할아버지 절대 아프시면 안 돼요. 할아버지, 파이팅! 사랑해요! 할아버지를 위해 힘써주신 안미랑 원장님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화이팅! 안미랑 화이팅! 안녕! 네, 정말 감동적인 영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인사를 먼저 좀 드릴까요? 저희는 현역 뮤지컬 배우로 구성된 뮤지컬 팀 뮤지컬 시거즈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곡을 조금 깜짝 등장을 해서 이제 꽃도 좀 나눠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 첫눈이 왔다고 해요. 아마 여기서 토크 콘서트 함께 하시는 시간 동안 밖에 약간 진눈깨비처럼 이렇게 살짝 눈이 왔는데 이번 겨울은 조금 더 따뜻하고 또 눈처럼 예쁜 그런 광경들도 많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내일도 눈이 올까 하는 설렘으로 눈을 뜨듯이 여기 계신 모든 환우분들 그리고 가족분도 조금씩 나아질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설렘으로 하루하루를 채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어서 마지막 곡 한 곡 더 들려드리고 인사드릴 텐데요. 국가대표라는 영화에 나왔던
버터플라이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희망찬 곡이니까 이렇게 흥이 좀 나신다 싶으면 박수도 좀 이렇게 치면서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의 박수로 노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양처럼 빛을 내는 그대여 이 세상이 거칠게 막아서도 빛나는 사람아 난 너를 사랑해 널 세상이 볼 수 있게 나아줘 멀리 세상은 너를 몰라 후회 속에 감춰둔 너를 못 봐 나는 알아 내게 보여 그토록 찬란한 너의 날개 수 있어 뜨겁게 꿈틀거리는 날개를 펴 날아올라 세상 위로 나처럼 빛을 내는 그대여 이 세상이 거칠게 막아서도 빛나는 너를 세상이 볼 수 있게 처음 아플 때도 쓰러진 나무처럼 초라해도 너를 믿어 나를 믿어 우리는 서로를 믿고 있어 심장의 소리를 껴봐 힘겹게 쳐왔던 날개를 펴 날아올라 세상 위로 아린 나를 기대어 이 세상이 차갑게 들고 눈부신 너를 세상이 볼 수 있게 이 세상이 거칠게 막아서도 빛나는 사랑아 난 너를 사랑해 널 세상이 볼 수 있게 널 세상이 볼 수 있게 널 세상이 볼 수 있게 자, 뮤지컬 시청하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어렵기로 오긴 했지만 이게 이 암환우와 함께하는 이런 콘서트 저도 큰 병원에서 지금까지 몇십 년 이렇게 근무를 하지만 이런 스케일을 가지고 하는 그 행사는 제가 처음 봤습니다. 사실 오늘 너무너무 이걸 준비해주신 많은 관계자분들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특히나 오늘 이렇게 정말 얼굴 보이기 힘든 우리 김우진 박사님 직접 모셔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 들을 수 있어서 너무 뜻깊었던 것 같고 이걸 전체적으로 총괄하셨던 우리 김성만 원장님 제 스승님이시면 정말 대단하신 분 우리 두 분을 박수 한번 크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뭐 참여하시느라고 바깥은 너무 굉장히 추운데 그래도
따뜻한 곳에서 이렇게 많은 공연도 보시고 좋은 이야기도 들으시고 할아버님들 너무너무 힘내시고 그 다음에 다음번 또 이렇게 그 콘서트 할 때 또 더 나아진 모습으로 여러분과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끝나시고 나가실 때는 여러분의 여기 선물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꼭 가지고 꼭 나가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다음번 또 콘서트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